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체감상으로는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만 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쯤에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뭐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 선거 구호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구호가 마가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인데 보통은 위대하게에 이제 많이 가지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거기서 again 즉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는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위대했었는데 지금은 위대하지 않으니까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위대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롤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윌리엄 맥킨리,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그 전에 미국하고는 꽤 다른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대통령이죠. 물론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취임을 1900년 했으니까 꽤 예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재임에 성공을 하는데 연임에 성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암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는데, 정책적으로는 이제 맥키니 대통령의 뜻을 잇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공식화하면서도 강력하게 나간 면이 있어서 역사에서는 이제 시어도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해서 좀 묻힌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린 대통령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 3편 정도 올려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맥케린 대통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관세왕입니다. 하원 시절부터 이제 보수주의의 뭐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평가까지 받으면서 보호무역의 선봉이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이라면 이제 주로 이제 관세 같은 게 연결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 때 자기 이름으로 관세법이 통과되기도 했으니 이제 관세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과거의 미국하고 좀 다른 제국주의의 미국을 좀 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거의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세 번째가 근본이제 아실 겁니다. 근본이제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명한 분이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가 이제 그 시절을 이제 풍자한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금융 환경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고 계셔야 트럼프가 관세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다음에 액션은 뭔지 예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시리즈로 한번 올려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일단 맥킨리 하면 이제 관세 왕이니까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이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보호주의, 보호무역의 이제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가장 선봉에 섰던 계신 분이고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때는 미국에 소득세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세수 가장 많이 하는 게 소득세인데 그때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상당 부분의 세수 재원이 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1890년에 평균 0.5%의 관세를 매기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지금은 중국에는 뭐 100몇십 프로, 뭐 200%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평균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강한 법을 그때 통과를 시킵니다. 1890년에 이제 하원 의원 때 통과를 시켰죠. 물론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의회를 설득해서 이제 통과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왕으로 불린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맥킨리 관세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관세가 내려갑니다. 오히려 내려가요. 미국의 관세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딱 통과됐을 때가 맥킨리 대통령이 맥킨리 당시 하원 의원이었죠. 그때 법이 통과됐을 때 사실 더 위에 있다가 조금 내려오고 통과되고 나서는 더 내려옵니다.
예, 더 내려온 데는 아무래도 당시에는 그 미 연준이 없던 시절이에요. 연준이 913년 12월에 연준법이 서명이 되니까 1914년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전에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걸핏하면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뭐 2년에 한 번꼴로 와요. 정말로 자주 왔거든요. 뒤에서 이제 정 안 되면 금리 인하를 뭐 해주던 뭐 이렇게 할 만한 통제자는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경기를 좀 내려가요. 관세가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어찌됐든 평균 관세율을 50% 정도까지 올려놓는 그 법을 통과시켜 놓고 보니까 오하이오주에도 농부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관세를 때리다 보면 상대국은 바보가 아니죠.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해외 쪽으로 수출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미국 안에서 농산물이 남아돌면 해외로 좀 보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관세를 하니까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풍년이 된 게 더 슬픈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원직을 잃어요. 너 때문에, 너가 관세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출도 잘 안 되게 돼버렸으니 인기가 떨어진 거지. 떨어졌다가 그냥 그 길로 정치를 접은 게 아니라 주지사 나서서 다시 주지사로 활동을 하다가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니까 다시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높은 관세를 실현합니다. 여기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사실 내려온 만큼 그대로 다 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대통령 임기 내내 내려갑니다. 이게 트럼프도 그래서 지금이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맥케니 대통령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하원이고 권한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딩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다시금 관세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실효 관세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갑니다. 그때도 상대국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그때 재밌는 게 내려주는 논리가 상호관세예요. 지금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관세를 높이는 논리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보면서 우리한테 또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으니 우리 동등하게 라고 해서 나온 게 뭐 자유의 날 해서 4월 2일 날 뭐 발표되고 해서 시장 좀 흔들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케니 대통령 때는 정반대예요. 미국이 먼저 올려놓고 상황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임할 때쯤에는 경기 침체가 또 오거든요. 또 와요. 그러니까 증시도 막 무너지고 하다 보니 관세를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 될 논리로 예를 들어서 영국한테 50%를 매기고 있는데 영국이 우리한테 20%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한 25% 정도로 같은 수준으로 낮추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져요. 계속 낮아집니다. 잠깐 내려가는 속도가 멈칫한 적은 있었지만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없앨 수는 없고 감세를 하고 거기서 줄어드는 세금을 관세, 그리고 정부 지출, 뭐 도지 같은 걸 뭐 잘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세기를 얘기할 때 소득세가 없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대통령이 맥케니 대통령이었다. 근데 이제 소득세는 이제 미국도 이제 대규모의 전쟁을 하고 나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던 소득세가 다시금 출발을 합니다. 그게 1914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연준도 출발하고 미국의 그 무서운 기관 IRS 국세청이 같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관세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그 이후로는 관세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유가 실제로 경제가 나빠집니다. 나빠지니까 이 관세 때문에, 여기도 재밌는 게, 요때 1920년대 하면 어떤 게 생각났습니까? 요때 22년에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대공황이 1929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7년 전쯤에 농업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시금 관세를 끌어올려요. 그게 사실은 대공황의 한 원인이기도 했죠. 원인이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올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1930년 이제 대공황이 딱 터질 때쯤이죠. 29년 그때 연말에 터졌으니까. 막상 대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다시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관세를 계속 높이면 결국에는 국제 교역이 죽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 힘들어지는 건 이제 다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공황이 점점 길어지니까 계속 내려오다가 대공황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치료 관세를 한 20% 정도 때려버리니까 이거 뭐 공황이 끝나질 않더라. 거의 10년을 가더라. 야, 이거는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관세를 안 하면 나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요국들 한 23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관세를 함부로 막 올리지 말자, 자유무역의 냄새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그 유명한 가트가 출발을 합니다. 가트 체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때 가트 체제 합의 이후로 10%였던 미국의 실효 관세가 드디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 역사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는 4년에 나프타가 출발을 하게 되죠. 나프타가 출발을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수입이 뭐 인접국이 가장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4년이면 아직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텐데 미국의 수출입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같은 북미 지역이 자유무역 지대로 묶이다 보니까 미국의 실효 관세는 계속 내려갔다가 트럼프 1기 때 올라왔던 게 지금 2기 때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요때 이렇게 다시 올렸을 때나, 그리고 요때 농산물 산업 보호한다고 올렸을 때, 그리고 그 홀리법, 그 유명한 스무트 홀리법 때문에 또 20% 가까이 올렸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 뭐 요때도 대공황, 요때도 공황이었죠. 원래는 요때가 대공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대공황이 오니까 얘는 대공황도 아니네. 그래서 그냥 공황 그리고 대공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백악관에서 마린이라는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소득세를 줄이게 되면 정부가 걷지 못하는 세금이 2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중국의 % 관세를 때려버리면 예를 들어 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5천억 달러다. 그러면 5천억 달러의 관세가 5천억 달러일 거 아니에요. 100%니까. 그럼 4년 하면 트럼프 임기 내에 그 감세한 만큼 다 관세로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관세가 100%가 붙으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요거를 보면서 여기 보면 맥켄리법이 출발을 하면서 요때 실효관세는 거의 50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빠졌고,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하자마자 관세를 높이니 바로 여기 보이죠? 여기가 임기 기간이었거든요. 임기 기간이었는데 1900년부터 또 경제 침체가 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맥케니 때처럼 올리자마자 그냥 버티기만 버틴다면 경기 침체 간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1분기 GDP 오랜만에 역선장이 나왔죠. 마이너스 0 나왔는데 분위기가 좀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트럼프의 방식도 맥케니 방식이 똑같다면 지금이 가장 높고 그 이후로 봐가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호 관세로 내려준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중국이 왕따니까 거기에 협조하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에 꼭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낮춰 나갈 방법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미국도 그 관세를 더 높인다든가 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중국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복을 더 미국보다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고 또 올리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미국이 약간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도 역시 연락은 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부과했던 5%의 관세를 반도체 제외하고는 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세가 더 받고 더블로 가 이런 상황은 일단은 픽아웃 된 것 같다. 그거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3월달 PCE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 전이긴 합니다만 관세 전의 물가가 생각보다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조금 내려오기만 한다면 물가는 크게 우려했던 것처럼 오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좀 더 빠르게 액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오늘 시장을 흐름을 보면 GDP 발표 나오고 나스닥이 2% 넘게 거의 중후반까지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PCE 나오고 반등이 나온 것도 이 흐름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케니 얘기를 좀 했는데 관세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과거의 트럼프가 또 있습니다.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중국하고 한번 싸워봤던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기 때 패턴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보여드린다면 이 기사들 보시면 날짜만 지우면 지금 뉴스라고 해도 구분을 못하실 겁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갈 길이 바쁜데 시진핑은 느긋하다. 그런데 19년 9월 3일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감세를 하기 위해서는 몇 분기 정도는 해야 되니까 5월부터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저런 미국이 급한 일들은 많은데 뭐 시진핑은 사실상 독재니까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국이 버틴다는 거는 미국이 버티는 거하고 다르죠. 미국은 버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고 국민들이 버틸 생각이 없으면 정권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뭐 임기는 이제 10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미국은 2년마다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한 리드를 하고 있는 공화당이 대패를 해버린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남은 2년은 재임도 없고 의회도 잃은 대통령은 이제 지금하고는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시진핑은 뭐 안 되면 뭐 코로나 때처럼 그냥 집에 가다 놓기도 가능한 게 물론 그게 쉽진 않겠지만 하려고 하면 가능은 한 게 또 중국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이 없다. 시진핑은 느긋하다는 말이 19년에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엄청 시진핑은 끝까지 버텼을 것 같은데 이게 9월 3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9월 11일 날 무역협상 탄력받나라는 게 나와.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추가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 사이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우린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뭐 하고 있다. 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추가 구매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거 보니까 협상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게 나오는데 9월 21일 그러니까 9월 3일, 9월 11일 9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워싱턴에 뭔가를 한다고 했더니 바로 한 달도 안 걸려서 지금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협상이 10월 초에 또 실제로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던 게 1기 때인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그러니까 뭐 9월 만에 해결됐으니까 이번 달에 해결될 거다. 뭐 그렇게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의 주장으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고 없다 하더라도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연락을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약간 발을 빼니까 중국도 발을 뺐잖아요. 이거는 연락을 안 했어도 서로 이제 눈치껏 움직였다라는 거 연락한 거나 다름없는 걸로 되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중국에서 뭔가 좀 모양새가 나쁘지 않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열어준다면 뭐 해볼 만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1기 때는 싸움이 단순했잖아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기 이후로 중국이 했던 게 뭐 우회로를 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니까 뭐 베트남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캐나다로 보낸다든지 멕시코로 보낸다든지 이런 우회로를 하니까 그럼 우회로를 차단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우회로가 대부분 동맹국들이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US 메카로 바뀌었지만 나프타 자유무역 지역이었고 그리고 뭐 베트남, 한국 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우회로를 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동맹국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관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수긍을 하고 우회로 차단에 동의를 할지도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또 중국의 상황도 다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쪽 편에 확 드는 것보다 여기저기 자기가 그럴 능력이 된다면 여기저기 손을 내밀면서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는 지역이 또 유럽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 일본이나 한국도 우선 협상 대상국이지만 이렇다는 결론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1기 때보다 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관세를 때리면 위안화를 절하해서 충격의 절반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충격의 절반은 우회해서 가는 걸로 어떻게든 넘겼는데 이번엔 우회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쉽게 그냥 미국에 대한 수입을 좀 늘려가지고 국면을 좀 타개해보자는 생각을 하기에는 일기 때보다는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미국도 이제 우회로 차단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일부러 만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할 줄 알았더니 중국보다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를 먼저 포를 쐈던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결론은 나올 것인데, 트럼프에게는 분명 시간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시진핑에는 시간은 좀 있겠지만 독재자 모양새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미국의 지는 모습은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약전 운동을 한 번 더 했으면 됐지. 그건 안 할 것 같으니까 미국도 어떻게든 미국이 직접 못하게 해주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시진핑의 면을 세워주는 게 좀 나와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마무리될지는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3월만 하더라도 일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는 플렉서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가다가 갑자기 4월 초에 상호 관세를 막 발표해서 시장을 흔들고 다 포기할 것 같으면 갑자기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면 뒤통수를 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잖아요. 트럼프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타임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상호 관세로 한번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연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분위기를 조금 띄우는 타이밍일 것이다. 그러다가 희망을 볼 만한 사인이 나오고 시장에 완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퍼지면 또 그때 또 흔들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당장 뒤통수보다는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한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맥케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 강하게 높게 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떤 명분이든 찾아서 점점 내려가게 하는 그 방식, 트럼프가 2번이나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맥케니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또 트럼프가 따라하고 있는 제국주의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것들 또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